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장비가 이제 시작하려니까 자꾸 뭔가 장비가 이상하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화통역 실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하시는 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화돼, 그 다음에 시험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을 때 그럼 시험의 패턴은 어떤 방식이냐 라는 것들,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될 거냐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통역이라는 걸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연습 방법, 그 다음에 단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서 처리할 거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 시간이다 보니까 뭔가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장비가 됐던 게 막 안 되고 막 좀 그러네요. 그래서 라이브라는 게 좀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4가지를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기존의 수화통역을 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지금 제가 배울 때보다는 뭐 좋아진 것도 있고 또 험악해진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화를 시작한 지 85년도니까 한 40년 됐어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좋으냐면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실수를 해도 돼. 실수를 용납했어요. 지금은 뭐가 나쁘냐? 실수가 약간은 실수했을 때 어떤 격려보다는 비난이 좀 많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 10년 정도 될 때까지는 많은 실수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인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 좀 부족해도 그래도 있어줘서 고마웠어. 물론 그때 당시는 수화통역이라는 게 돈 벌고 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다 자원봉사였고 멀리 가서도 내 돈 써가면서 했던 이런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화를 했을 때 많은 실수를 굉장히 용감하게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더 많은 훈련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이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다가, 지금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이제 어쩌다 찡을 땄어. 그런 게 이제 비난이 좀 많아요. 찡 따는데 왜 그래? 이런 비난. 그 다음에 수화 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신 지금은 많은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더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은 더 좋아졌다. 그러나 더 많은 실수를 용납하는 부분은 많이 좀 좁아졌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수화를 배우신 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많은 격려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못 받고 지금 배우는 환경이라서 좀 아쉽다. 두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내가 수화한 다음에 농인으로부터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은 스스로 자신이 피드백할 수 있는 뭔가를 갖춰야 된다. 일단 피드백할 수 있는 게 자신의 수화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물론 농인이 보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이 거울 방법을 많이 권합니다. 거울. 내가 수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화를 이
이상하게 하고 있지 않나, 나쁜 습관이 있지 않나를 이제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피드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수화가 어떤 건지를 이제 다가가기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거고, 실제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시험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패턴은 이미 작년에 경험하신 분도 있고 올해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패턴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세 가지가 있죠. 필기통역이라는 게 있고 음성통역 있고 수화통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시는지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이제 장문형이 한 문장 나오고 단문형이 10문장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필기통역은 단문형은 5문장 나오더라도 지금 다 10문장, 10문장, 10문장 이런 형식으로 패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충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이제 중요도가 이렇게 간다.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장문 중심으로 연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냐, 단문 중심으로 연습은 단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험에 갔을 때 장문형 내가 망쳤어. 그럼 어떻게? 단문형을 빨리 포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50대 50이라고 보면 단문형 잘하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알려드리고, 그 다음 난이도가 사실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니까 필기통역이 있는데 그런 대로 잘 나왔어요. 필기통역은 문제는 음성과 수어인데, 수화통역이 이전에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은, 특히 이제 작년 2024년에 시험 보신 분이 평소에 수화통역이 한 70점, 80점대 하시던 분들이 3, 40점대로 떨어졌어요. 확 떨어졌어요. 물론 음성통역도 중요하지만 음성통역은 원래 자신 없는데 그냥 비슷하게 나왔어. 그런데 지금 수화통역이 좀 더 평가하는 방식이 농인이 봤을 때 이해되는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화통역 준비합니다. 그럼 어떤 걸 많이 준비하냐면 음성통역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 라고 했고, 수화통역은 내가 문장식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대로 해도 큰 문제 없어 라고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 한 70점 80점 맞던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세게 얘기하면 개박살 났죠. 그래서 평소에 받던 점수에 3, 40점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래도 5, 60점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 봤더니 10몇 점이야.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꽤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난이도가 음성보다는 수화가 좀 더 비중이 있고, 그럼 수화통역이랑 좀 더 농인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이 좀 어떤 퍼센티지로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대한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험은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내에서 한글 지문자 섞고 영어 지문자 섞고 숫자도 섞어요, 일부러. 예전에는 뭐 영어 지문자는 좀 안 했는데 요즘 같아서는 이제 한글 지문자, 영어 지문자, 그다음에 숫자 세 가지가 문장 속에 섞여서 그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문장의 형식도 일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평서문이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복문이 되는 거, 의문문이 되는 거, 조건문을 갖춘 거, 강조하는 거, 이런 걸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거에 맞게 쓰고 있느냐라는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통역보다는 지금 수화통역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대치가 60점이다. 그리고 보면 이제 20, 30점대 맞으신 분들이 작년에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화 통역에 대해서 농인들한테 여러 농인한테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수화를 잘하느냐라는 부분일 때, 일단 수화를 뭐 잘 전달한다 만들 떠나가지고 두 가지 부분의 요소가 나올 때 이 사람은 수화를 잘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공간 사용이에요. 상대방과 내가 이제 공간이 나눠져서 쓰냐, 이 사람 할 땐 여기서 쓰고 나 할 땐 내 공간에서 쓰느냐, 이 공간이 적절하게, 그리고 몸도 적절하게 쓰느냐, 그래서 공간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수화를 잘할 사람이다 라고들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표정이 좋은 사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봤을 때 공간 사용이 분명하고 표정이 좋으면 잘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메시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두 부분이 잘 나오면 수화를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나가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현재 수화통역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문장의 형식을 사실 전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농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할 때 국어문을 그럼 수화적으로 문장 자체를 어떻게 변환시킬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이걸 그럼 종합적으로 전환을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규칙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그 규칙성에 대해서 보면서 이런 문장은 이렇게 한번 바꾸도록 노력해 봐야지, 다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만, 그런 것들만 바꾸도록 해도 수화를 그래도 보통보다는 잘하는데 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형식, 문장식 수화, 예전에 문장식 수화라는 한글식 수화 이 같은 거 표현했을 때도 어느 정도 점수들을 받고 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농민분들 중에서 이 정도면 잘하네, 그냥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조금 짜게 해주시는 분들은 문장식 수화는 수화가 아니야 라고 막 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평가는 그렇게 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분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점수를 받았을 때 이렇게만 했을 때 점수 굉장히 짜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농인식 수화는 어떻게 하냐, 농식 수화는 어떻게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농인식 수화다, 또는 어떤 형식으로 농인식 수화처럼 보일 수 있을 거냐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통역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공고를 하면, 원래는 요 위에 실시간 채팅을 하도록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근데 뭐가 지금 미쳐가지고 안 돼. 그래서 바로 볼 수는 없지만 제 테이블에 지금 여러분들이 채팅하는 글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치시면 제가 보고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이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어떤 부분이 이제 소통이 필요해, 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올려주시면 제가 보면서 소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은 이제 낮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다가 시작하기 직전에 이 장비들이 다 미쳐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막 컴퓨터 끼고 완전
저기 하고 장비 뺐다가 다시 하고 카메라도 갑자기 이상해지고 그래가지고 순식간 뭐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채팅이 지금은 안 나옵니다. 다음 시간 나오도록 해볼게요. 뭔가 지금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얘들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면 요쯤 될 것 같아요. 요쯤 되면은 QR코드 있어요. QR코드는 요거는 뭐냐면은 이 생방송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혹시 후원을 주실 분은 여기다 하면은 투네이션이라는 데서 1,000원부터 해서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고, 내용 괜찮아? 그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내쫓지 않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올라가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뭔가 지금 계속 안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그거 맞추려고 고생했는데 낮에는 되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시보 효과. 그래요. 막 플래시보 효과 같은 거, 재인구달 같은 거 나오면 그렇죠. 힘들죠. 오케이.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제가 문장이 들어가면서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단문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근데 단문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가능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단문을 있고, 단문을 통해서 그것만 수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 그런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플래시보 효과나 재인구달 같은 경우 오케이, 좋아요. 제가 메모를 했다가 그거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일단 한번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화 통역. 통역이라는 개념을 하려면 원래 세 가지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한국어를 좀 알아야 되고, 수어를 알아야 되고, 통역 이론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통역이라는 게 됩니다. 이제 원래는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통역의 이론을 보면은 그 메시지의 종류를 세 가지를 선택해요. 우리가 통역의 대상이 되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음성 통역이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음성 통역 어렵습니다. 오늘은 음성 통역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하긴 할 텐데, 음성 통역 그것도 방법을 일단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역의 대상은 세 가지 합니다. 설명에 대한 거. 자, 어떤 언어를 한다는 거는 그 언어로 어떤 메시지 또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감동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얘기해서 이 사람 눈물 흘리든지 뭐 감동을 받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언어로 설득이 가능하다. 여러분, 한국어로 어떤 메시지를 설명을 잘한다. 한국어로 감동 주는 메시지를 내게 얘기할 수 있다. 한국어로 누군가를 잘 설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그 언어를 기본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국어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할지 배운 적은 없어요. 맨날 맞춤법 막 이런 것만 하고, 사지선 어느 것이 비슷할지 뭐 틀린 거 찾기 뭐 이런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언어를 한다는 건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로 이거 할 수 있고, 수어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통역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원래는 그게 맞다 라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역할 때 뭐 듣고 통역하죠. 물론 영상적으로 보고 통역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과정이 7가지 있는 것도 있고 8가지 있는 것도 있고 복잡한데,
줄이면 이제 이해, 변환, 표출. 근데 대부분의 이론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해에 관련해서 한 단계씩 자꾸 늘어나. 대부분은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통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원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통역을 하려면은 우리가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배경 지식이라는 게 이제 무시 못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서 교육할 때 시험 전에 한 150개 정도 단문을 쫙 해가지고 한번 시험 보시는 분한테 한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것 중에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해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꽤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언어 능력이 훌륭해서냐? 아니에요. 배경 지식이 훌륭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수화로 했기 때문에 말하기 쉬웠어.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은 필요하다. 그러면 언어 능력 오케이, 연습할게요. 그럼 배경 지식은 어떻게 있는가요? 우리가 배경 지식은 일단은 좀 딱딱한 말들을 많이 듣고 이해하는 거를 좀 숙달시켜야 돼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래도 첫째는 이제 뉴스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게 생활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딱딱한 부분들도 자꾸 들으면서 이해하는 부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냥 너무 정치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생활, 과학, 그 다음에 뭐 건강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통역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통역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습 방법입니다. 연습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수화를 하는 부분이에요. 뭐 수화를 보고 말로 하고 그 다음 음성을 듣고 수화로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단어가 뭐예요?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각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수화가 갖고 있는 시각적 사고방식, 시각적 처리 방식의 사고방식을 내가 머릿속에 갖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갖지 않으면은 수화를 하는데 계속 문장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시각적 사고방식은 어떻게 가져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거울 연습을 꼭 해라. 어떤 데이터를 듣고 내 수화를 연습하고 싶어. 뉴스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뉴스 하는 거 뭐 관계없어요. 근데 가능한 쉬운 데이터 가지고 연습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거울에 내 모습을 보면서 연습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어 사용 공간이에요. 자, 시각적 사고방식 하면서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더 있나? 첫 번째는 수화는 명확한 걸 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이나 4가 된다. 자, 시각이라는 거는 확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확실히 보여질 때는 3인지 4인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길거리 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은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0만 원 벌금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10만 원 받는다. 담배 10만 원. 아주 깔끔하죠. 그런데 10만 원 미만이라고 10만 원 미만 이렇게 하는 거 10만 원 정도 하기보다도 최상위 여기 10만 원 낼 수 있어.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거지. 결국 수화는 명확하게 한다. 그러니까 근데 한국어는 굉장히 애매성을 많이 해요. 애매하게 얘기해요.
예전에 보면 이제 밥집 예약할 때 손님 몇 명 정도 오실 것 같아요? 한 4~5명 올래나? 이렇게 얘기해요. 5~6명 올래나? 그러니까 한국어는 좀 이제 약간 이제 두루뭉실 또는 그 정도 대충. 그래서 주문도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아줌마 그 적당히 먹을 거 주세요. 실제 이렇게 주문했지만 지금 어떻게 명확하게 셋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죠. 이게 명확성이거든요. 그래서 손님 몇 명이야? 셋. 나중에 늘어날지라도 일단 셋. 뭐 이런 형식으로 한다든지 명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명확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보면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국어는 굉장히 복문반이 돼 있어. 심지어는 어떤 거 보면 한 문장이 막 10줄 돼. 이걸 통역하려면 죽어요. 근데 이걸 통역하고 난 다음에 농인의 반응을 보면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언어적으로 좀 긴 문장을 많이 써요. 길게 써야지 잘 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특히 이제 미국 언어를 쓰는 걸 보면 영어는 굉장히 단문 중심의 메시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 통역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영어는 결과가 명확하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딱 붙어. 우리는 동사가 어떻게 해요? 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이 우리는 다 들어봐야 결론을 알 수 있고, 그 영어 같은 경우는 결론이 먼저 붙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어를 듣고 수화하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이 긴 문장을 하면서 단문으로 토막내는 작업들이 엄청 중요하다. 토막내서 단문화시키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본 거는 시각적 사고방식에 수화는 어떤 게 확 와닿냐면 1인칭 표현이었을 때, 내 친구가 술 먹고 길에서 쓰러졌어. 이렇게 하면 내 친구 하고 술 이렇게 쓰죠. 갑자기 술을 먹고 걷는 게 갑자기 내 친구가 돼버려. 확 인칭적으로 내가 친구로 돼버리는 거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어는 약간 제3자식 표현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어는 가능한 제3자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1인칭 형식으로 바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방식의 어떤 시각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거울 연습하면서는 이제 거울을 보고 이제 수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저 거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왜요? 거울 보면요 내 얼굴을 못 보겠어요.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거울 하면서 사실은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나 자신을 직시하는 거. 그런데 두 번째는 직시하면 안 돼. 약간은 나를 보면서 그래 멋있잖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해 줘야 돼. 직면만 하면은 수화 못해요. 자기 신뢰가 필요해요. 나이면은 괜찮네. 약간 뻔뻔함도 필요하고, 약간은 자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멋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쁘다는 표현이 있고, 타고난 게 이제 이쁘고 멋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지만, 우린 매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매력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고 땀 흘리는 그 모습에서 갖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매력이에요. 저는 그 매력을 남들한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라 내가 얼마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감 있게 해주느냐. 그래서 자기 칭찬은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자기 칭찬.
물론 이제 주변에서도 칭찬하면 좋겠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주변에서 많이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물론 오냐오냐 교회가 잘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좀 날카로운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자기 신뢰가 필요하다. 자기가 믿어주는 부분. 그 다음에 거울 연습하면서 뭐냐면 거울 속에 보면서 내 모습이 보면서 이게 명확하게 구분돼서 보이는가 라는 중심으로 자꾸 자기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농이는 이해될까 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되셔야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화 사용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화 사용 공간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각을 있을 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시야가 두 가지, 하나는 중심 시야고 하나는 주변 시야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 시야라는 거는 15도 각도예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 이제 한 1m 정도 있는 상태에서 농이는 주로 어디 보냐? 표정을 볼 때 눈을 봅니다. 표정을 놓치지 않게 해서 눈을 봅니다. 그럼 눈을 본 상태에서 같이 동시에 수화를 봐야지 전달력이 높아요. 그럼 어디까지 나오냐? 이게 최소한 이 이하로는 거의 죽은 공간입니다. 그 수화를 이 위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심 시야에 드는 부분이다. 표정과 수화를 같이 봐요. 그러면 또 지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입 모양하고 지문자를 같이 해버리면은 빨리 알아봐요. 그래서 수화를 위로 쏘는 게 좋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이동거리예요.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공간까지 쓰면은 여기에서부터 머리까지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는 수화가 이렇게 되면은 수화는 빠른데 전달하는 건 몇 개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는 하면은 오히려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이 불법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위로 쓰면 솔직히 말하면 공간이 작아져. 거리가 작아져요. 거리가. 이동거리가. 그러면 나는 수화를 천천히 했는데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수화가 정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윗공간을 쓰는 형식으로 우리가 수어 사용 공간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일단 이런 형식으로 어떤 수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오늘은 좀 많이 첫 시간이라 많이 했지만은 갑자기 그런 걸 줄이고 실제 문장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이걸 한번 보고 싶어요. 희뿌의 연기 속으로 시뻘건 불길이 드러납니다. 지금 며칠간 계속 산불로 굉장히 힘들어하죠. 오늘 비가 와서 다행히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있겠지만,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희뿌연 연기 속으로 시뻘건 불길이 난다. 이게 산불이기 때문에, 자, 첫 문장이 이럴지라도 수화는 공간이 잡히고 난 다음에 행동이 잡혀요. 그리고 농민들은 어떤 메시지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육하원칙 알죠? 언제, 어디, 누가, 그 다음 무엇을 했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만약 그런 게 없으면 공간이 들어요. 어디에서. 근데 여기서는 공간이 없잖아요.
자, 특히 첫 문장에도 공간이 없으면 이게 하게 되게 희뿌연, 희뿌연 어떻게 해줘? 뿌연, 연기, 흰. 자, 이게 불이라는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안개도 되고 아지랑이도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지금 산불의 환경이다라는 거를 산불이라는 걸 해주고 하얗게 그게 불 이렇게 해서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화가 우리가 이제 통역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수화로 대화한다라는 게 있고, 수화로 연설한다. 그게 뭐 이제 근데 일단 수화 통역으로 했을 때의 수화를 표현하는 방법과 내가 농인과 대화하고 할 때하고 이 방식이 사실 조금 다릅니다. 조금은 달라요. 대화할 때 방식 다르고 수화로 메시지를 내가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방식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통역할 때는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역이라는 약간 독특한 언어가 돼버려요. 국어도 아니고 수화도 아닌 약간 중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어떤 언어를 하든지 그와 같은 현상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을 그 전달하려는 수화적 규칙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변화를 시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보다도 어떤 규칙성에 대한 패턴에 대한 이해로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공간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산불이라는 것이 여기는 없었지만 주제가 그거야? 그러면 산불이라는 걸 앞에 임의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화는 어떻게 한다? 패턴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산불을 넣어줘야 된다. 여기 보면 희뿌연 연기 속으로, 자, 희뿌연 연기일까요? 검은 연기일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산불 났어. 물론 흰 연기도 있지만 실제 막 타면은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수화적으로서 희다 하고 올라가면은 이거는 약간 수증기 개념으로 사실은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면 보통은 까맣게 이렇게 써요. 불하고 까맣게 하면은 불에 대한 연기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자, 뭐냐면 희뿌연이라는 표현 자체는 국어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표현의 수단이다. 실제로 희뿌연이야. 실제 불난 거 보세요. 실제 불난 곳은 검은 연기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불이 멈췄어. 그 다음에 나온 건 흰 연기가 좀 많이 나요. 어쨌든 희뿌연 연기를 불하면서 많이 쓰는 표현이다. 그럼 수화적으로는 불하면서 어떤 연기를 많이 하냐면 까만 연기를 되게 많이 써요. 불, 까맣게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화라는 틀로 어떻게 이걸 바뀌냐, 문장의 형식, 표현의 방식까지도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 까만 연기 써버려요. 불하고 까맣게. 그 다음에 시뻘건 불길. 자, 여기서 패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수화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의 순서. 다시 말하면 불길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기가 나야겠죠.
물론 까맣게 보니까 아 불이야 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순서상 보면은 불길이 먼저 났고 그게 뻘겋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기가 막 자욱한 거죠. 그래서 수화는 시간적인 흐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산에 불이 막 크게 하고 까맣게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게 국어적인 표현, 이거 단어적인 전달보다도 어떤 메시지를 하지? 자, 우선 통역이라는 걸 보면 이런 부분. A 언어를 들었어요. 자, B 언어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요걸 이제 분류를 하고 핵심이 뭐고 이런 걸 다시 잡은 다음에 요걸 한다는 게 뭐냐면 이 메시지를 듣고 시각적으로 만들어요. 가능하면. 그리고 그 시각을 생각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게 셀러스코비치가 얘기한 의미 중심 통역과도 부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건 뭐라 하냐면 원 메시지를 이해했으면 원 메시지를 버리고 여기에 컨셉 형식만 가지고 다시 B형으로 창조하는 거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거야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고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묘사하는 부분들을 국어의 언어를 그냥 수화 단어로 합치면 굉장히 안 맞아요.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에서 불이 막 까맣게 그걸 해야 된다. 상황을 묘사하는 것. 만약 문장치를 하면 희뿌연 연기 속으로 빨간 불길이 드러납니다. 무슨 소린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이 되면 이 문장대로 추천하면 더 수학 이상해진다. 네, 두 번째는 헬기가 물을 뿌리고 또 뿌리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화를 보면 헬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헬기를 이렇게 해요. 요즘 드론도 많이 쓰죠. 그래서 드론을 이렇게 합니다. 드론. 이런 식으로 드론을 해요. 왜냐면 날개가 4개니까. 이 헬기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물을 뿌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무엇을 강조하는 건가? 결국 물을 뿌렸지만은 불길이 안 잡히는 거, 불길이 안 잡힌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헬기가 물을 불나지.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헬기가 간 게 오래되고 불길이 꺼지는 거 아직 굉장히 짧게 돼. 그럼 어떤 걸 강조하냐면 헬기가 많이 떴다라는 게 강조되는 형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결국 불길이 안 잡혔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자, 강조하는 거 어떻게 하다? 어떻게 보면 헬기가 쉽게 얘기하면 강조하려는 걸 길게 하고 강조하지 않고 앞에 깔려있는 말 같은 경우는 짧게 하는 부분이 좋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화에서 물을 뿌리고 또 뿌렸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반복되는 거. 우리가 헬기가 물을 쭉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헬기가 물을 뿌리고 또 뿌린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여기서 헬기가 오는 걸 2번 할 수 있고 물을 뿌리는 걸 2번 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헬기를 한 번만 뿌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해야 된다면 헬기에서 머리 또 불 또는 꺼지는 거. 자, 이게 더 중요하다.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는 게요. 불. 이게 강조하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헬기가 물 뿌리고 두 번 하는 방법이 있고, 헬기, 물 뿌려. 또. 그래서 뿌리는 거를 한 번 하고 또 오고 그것만 해줘도 반복되는 부분은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뭐냐면 부정을 통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부정을 통해서 강조를 해요. 못하는 게 없어. 응? 모르는 게 없어. 부정이 강조예요. 근데 수화는 뭐냐면 부정은 부정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두 번 하면 그냥 아니라고 보여요. 없어를 두 번 하면 그냥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불길이 잡히지 않아. 불길 이거 쓸 수 있고, 그 다음 이거 말고 원래는 의도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부정은 원래 의도한 게, 그런데 헬기 와서 물 뿌려 이것만 해도 돼요. 자, 부정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일단 패턴하고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지난 20일 전국에서 산불 29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 거는 지난 22일 전국 산불 29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바꿔볼게요. 일단은 날짜에 대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지난 22일은 우리가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보다 수어로 치면 3월 22일 월을 거의 대부분 붙여요. 월을 대부분 붙여요. 그래서 지난 22일보다 지난 3월 20일 이렇게 해주신 패턴이 맞다. 그래서 전국, 그 다음에 산불 29. 자,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배수에 대한 것이 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같은 곳에서 계속 나느냐 아니면 여러 곳에서 났느냐, 그런 것 중에 이런 표현입니다. 뭐 예를 들어 포항에서 지진 났어요. 근데 올해 두 번째래. 그러면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 말의 뉘앙스에서 예전에 어디서 하나 났었고 이게 두 번째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하면은 이 포항에서 두 번 난 건지 다른 곳에 있고 또 난 건지 이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예를 들어 지진 내 지난번에 저기고 여기가 두 번째, 이런 형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 산불 29건이었는데 산불이 불 해서 29 발생했다가 아니라 3월 20일 전국에 산불 29. 그래서 불에서 공간을 달리 해주고 수 29. 근데 수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면은 산불 여기서 불 29. 숫자 빼고 이렇게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건이다, 몇 회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은 태정 태세 4대 임금이다.
그러면 세종, 뭐 한글 왕이라도 왕으로도 합니다. 왕은 그 조선 왕 이런 식으로 해요. 임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수학이 참 어려운. 몇 대? 4대 왕이다 하면 왕이 4명 있는 거지. 네 번째는 제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그래서 건수, 횟수, 몇 대. 이거는 그대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서 여러 번 난 건지 아니면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게 네 번째인 건지 그런 것들은 구별해 주는 부분이 좋다. 그래서 여러 곳 발생했다라는 거를 표현해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실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고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일으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분석 보면 앞에 보면 해수면 온도가 상승했어. 자, 불이라는 게 있죠. 물론 바다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 순환에 영향을 공기 순환에 영향을 주고 건조해서 강한 바람이 일으켜. 자, 우리가 보면은 해수면부터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 대기 순환에 영향을 줘서 건조해서 바람을 일으켜. 어떤 걸 설명할 때 6가지 부분을 거쳐가지고 이게 난 거야. 그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처음은 해줘요. 바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건조한 바람이 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 순환까지는 그래서 어떤 걸 강조할 거냐. 결국 가장 중요한 건조한 바람이 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국어는 그래서 산불하고 무슨 관계인지가 안 나와요. 근데 수화는 건조한 바람 때문에 산에 불이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줘야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수화는 그 과정을 표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랬어요. 그 강한 바람 부는데 산불이 왜 나?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 해주시는 게 좋다. 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산불은 평균 55%가 3월부터 5월까지 봄에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장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뭐냐면 퍼센테이지의 표현이에요. 퍼센테이지는 뭐 산불의 55% 예를 들어 그런 부분 있죠.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10명 중에 7명은 물인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에 몇 퍼센트냐라는 것들이 나와야 돼. 근데 한국어는 그런 부분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산불 수가 1년 중에 또는 1년 55%라는 1년이라는 걸 잡아줘야 돼요. 근데 원문에는 없어. 어떤 거에 55%인지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55%가 아니라 50%라고 하면은
50%가 좋을까? 아니면 반, 아니 절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분은 반은 또 50% 이렇게 하는 게 좋고 50% 언제? 3월, 4월, 5월. 자, 여기서 보면 3월부터 5월까지예요. 3월에서 5월 이렇게 할 수 있고 원래는 3월, 4월, 5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은 표현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3월에서 4월이다 라고 붙은 달이야. 그러면 3월에서 할 필요 없어. 3월, 4월. 만약 이제 3월부터 6월이야. 그러면 3월에서 이렇게 해요. 3월 해주고 여기에서 6월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그래서 3월에서 5월 그 기간 동안에 55% 불 55%. 그래서 50% 불이 난 게 아니라 불에 55%가 있대. 이때가 언제야? 봄.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봄이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화를 처음 해봤을 때 이 표현이 따뜻하다가 먼저 나오지 봄이 먼저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덥다지 여름이 먼저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어책에는 계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그런 표현, 다시 말하면 봄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으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개월을 쓰는 게 좋아요. 3월에서 5월 때 불 55% 이런 정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사실은 계절 쓸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계절이 이게 춥다지 겨울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수화에서는 명확하게 그걸로 보이는 수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이기보다 겨울이라는 거는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아니에요. 춥다가 첫 번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언제라고 계절보다는 3월부터 5월 언제? 봄. 언제라는 표현을 슬쩍 넣어주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봄을 해야 된다. 그럼 언제? 봄. 언제? 여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수화책은 계절이라고도 나와요. 계절보다 언제? 3월, 5월. 봄. 이런. 그래서 앞에 계월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계월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계절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 환절기야. 근데 환절기라는 표현이 한국어는 있지만 수화로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겨울로 들어서는 환절기냐 이제 봄이 되는 환절기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겨울이 들어서는 환절기냐 언제? 네,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통역이라는 개념 속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국어적인 표현을 어떻게 수화로 나타내 줄까라고 사용하다가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수화 통역 때.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농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번역문 보면은 우리가 자주 쓰는 문장들은 아니야. 좀 낯설어요. 한국어로 했는데 뭔가 낯설어.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은 첫 시간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고, 그 다음에 일단 당분간 1시간을 좀 해보는데, 하다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고 지금 좀 패턴이 제가 익히면 1시간 반 정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생방송이니까 많이 이해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인구달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인구달이 뭔지 모르고, 일단 플라시보 효과는 위약 효과라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 이제 가짜야. 진짜 생각하고 뭐 이런 형식의, 우리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되느냐, 그게 하나 있고,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의미만 전달이 되면 되느냐라는 두 가지를 좀 나눌 수 있어요. 만약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야 되는, 꼭 나와야 돼, 그러면 진짜 써야겠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두고 가짜 먹고 저희가 건강해지고 뭐 이런 것도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근데 보통의 문장 속에서는 그 단어는 안 중요해. 그러면 플라시보 효과 한 번 정도, 시험 때는 한 번씩 질문자 해주고 나머지는 의미만 처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음성 통역이 너무 어려웠어요. 농인이 공간을 나누면서 수화하시는데 한 번 놓치니까 뒷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음성 통역하는 부분들은 요건 하나 이제 팁을 드릴게요. 만약 내가 농인교회를 다니거나 농인 관련 부분들을 맡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또 그건 안 돼도 농인의 영상을 봐야 돼.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떤 훈련이 되면 수화를 보는 훈련해야 돼요. 그럼 수화를 뭘로 보냐? 수화할 때 수화 보면 안 되고 눈을 봐야 돼요. 눈을, 다시 말해 표정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화를 같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조금 몇 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실 거 마저 올리시면 되는데, 선생님 수화통역사가 알아야 될 단어 수는 몇 개일까요? 일단은 이제 수화책에 나온 거, 한국 수화서 사전에 나온 게 6,800개 단어. 그 다음에 단일어만 합치면은 한 1000단어 보시면 1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1200. 단일어만. 무슨 말이냐면, 단일어 가지고 한 1000단어 가지고 다른 거 다 조합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수화통역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단어, 난 1000단어로 생각해요. 단 이 1000단어를 어떤 형식으로 조합해 나가느냐 라는 규칙을 이해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0단어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나올 때마다 저건 저렇게 표현하지, 저거 외우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 형식으로 대응으로 잡기 시작하면은 수화책에 있는 거 뭐 조합하고 이렇게 한 것을 대충 전문 단어까지 잡히면 15,000, 16,000인데요. 그거 다 알아도 통역 못해요. 그럼 통역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단일어, 복합어 아닌 단일어 중심으로 배울 때 1000단어 정도만 하시면 된다. 단 어떤 형식으로 내가 합쳐서 쓸 것이냐, 그 규칙을 알고 내가 자꾸 표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시간 수업 영상은 당분간 업로드가 없어요. 일단은 인원이 많아지면 몰라도 일단 지금은
일단은 이게 실시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은 실시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유가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1시간 하다 보면 제가 말을 본인이 제 원치 않게 막 말을 씹고 막 이렇게 꼴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올렸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실시간 표현하는 질의응답 좀 하고 싶어서요. 침팬지 수화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원숭이 하시면 돼요. 근데 침팬지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접근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원숭이까지는 알아. 원숭이. 그럼 침팬지는 어떻게 하냐? 그럼 원숭이 종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침팬지가 갖고 있는 독특한 행동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이렇게 한다든지 뭐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원숭이여서 이렇게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고릴라 같은 경우 한다든지 그래서 요 행동 같은 다시 말하면 원숭이라는 게 그 장르 부분이고 그것만의 특성이 있다. 그럼 그걸 해줘요. 그런 형식으로 되고 생방송 매주 금요일날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이요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실시간 시간을 혹시 1시간 당기는 거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일단은 10시 일단 해볼게요. 그거는 일단 몇 회 하고 다른 분들 의견이 만약 1시간 당겨 하는 게 다 돼요 그러면은 당겨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10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면서 데뷔반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요걸 쭉 하면서 결국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문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음성통역을 어떻게 하냐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단점이 있어. 여러분이 하는 모습 내가 보고 평가를 해서 그걸 못하는 게 좀 단점은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시 15분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장비가 미쳐가지고 어두워지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일단은 매주 금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